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신라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네, 바로 한반도의 경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석할 이 자료는요,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역사적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진짜 무대가 경상도에만 갇혀있던 게 아니라 저 넓은 대륙, 즉 장강, 우리가 흔히 아는 양자강 유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이 500이라는 숫자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500km,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먼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핵심적인 물리학적 미스터리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거든요.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결성됐을 때 역사 기록을 보면 당나라 수군 함대가 신라군과 합류하려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딱 꼬집는 결정적인 모순이 바로 이 함대의 이동 대형입니다. 무려 500km에 달하는 기나긴 해상 진영을 쭉 늘어뜨리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모터 달린 배도 아니고 1900척이나 되는 무동력선이 그 파도 거친 황해바다를 500km 길이로 한 줄로 서서 건넜다?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하게 태클을 겁니다. 보급품 꽉꽉 채운 배 수천 척이 그 험한 바다에서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해한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죠. 주류 역사학께서 말하는 황해 횡단 해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점, 지리적 대결입니다. 한반도의 서해냐 아니면 대륙의 양자강이냐. 만약에 말이죠, 그 거대한 함대가 이동한 곳이 파도가 넘실드는 바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물결이 잔잔한 내륙의 강줄기였다면 어떨까요? 보통 주류학계에서는 당나라 수군하고 신라군이 만난 장소를 지금의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라고 보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면 원문 기록에는 그저 덕물도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요. 그걸 인천으로 끼워 맞춘 건 후대의 추정이라는 거죠. 오히려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 훨씬 수월한 대륙의 강 유역에서 그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가설입니다. 자료에서 분석한 삼국사기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좀 잡힙니다. 기록에 1900척의 배가 뱃머리와 꼬리를 물고 천리, 즉 약 500km에 걸쳐 늘어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는 이런 빽빽한 일렬 진영에 주목합니다. 이건 거친 황해바다를 건널 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잔잔한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이동 형태에 훨씬 가깝다는 강력한 암시라는 거죠. 강물비라면 땡먹처럼 배들을 쭉 연결해서 물길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당나라 수군의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 이동 경로를 제안하고 나섭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스천석의 무협에서 출발해서 강주를 거치고 그 거대한 장강, 즉 양자강 물줄기를 따라 양주로 쭉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가 험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양자강 수로를 이용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신라군과의 합류 지점까지 내려왔을 거라는 분석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동부해안에 남아있는 신라의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과 자료가 제시하는 대륙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주류 관점에서는 신라의 수도나 모든 활동 무대가 한반도 내로 딱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자료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신라의 실질적인 거점, 무역로, 그리고 신라임들의 거주지였던 신라방이 양자강 분지와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거대하게 퍼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 자료가 위성지도로 교차 검증한 결과를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중국 동부 해안이랑 양자강 일대에 수십 개의 신라방 흔적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김유신, 원효대사, 선덕여왕, 진덕여왕,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대륙 지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심지어 상하이 주변 양자강 일대가 예전부터 김해 김씨의 고장인 김해로 불렸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상하이가 김해였다니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름만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1990년대의 한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조사하던 학술팀이 양주, 항주 같은 대우나랑 양자강 일대 무려 20곳에 가까운 지역에서 신라인들의 유적과 신라 자기를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해요.
자료는 바로 이런 생생한 물적 증거들이야말로 양자강 일대에 거대한 신라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걸 명백하게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숨겨진 동신라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대륙에 이렇게 신라의 뚜렷한 흔적들이 쏟아지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무대가 싹 지워져 버린 걸까요? 자료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프레임이죠. 특정 시기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역사관이 대륙을 뻗어나가던 장대한 우리 역사를 한반도 내부로만 억지로 축소하고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세뇌된 상식 탓에 양자강 일대에 분명히 존재했던 이른바 동신라의 진짜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감춰졌다는 게 이 자료가 전하는 가설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차원의 역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신라는 오직 한반도의 경상도 지역에만 갇혀 있었다는 기존의 굳건한 패러다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수천 척의 배가 강줄기를 따라 줄지어 다니고 수십 개의 신라 유적이 대륙에서 쏟아지는 양자강 유역까지 그 영향력이 뻗어 있었다는 거대한 대안적 패러다임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리가 역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역사적 상식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단지 누군가 책상 위에서 그어놓은 지도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가설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과거의 공간을 한 번쯤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의심해보라고 권유하는 거죠.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머릿속 지도를 조금이나마 새롭게 그려보는 흥미로운 자극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푹 빠져들 만한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